4번 신체 내 특정 효소 결핍으로 선천성 대사 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페닐케톤유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페닐케톤유증 이건 뭐냐면 케톤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우리 혈액에 섞여서 세포에 여러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당 대사가 되지 않을 때 지방이 녹아서 당을 만들면서 생기는 지저분한 오염 물질이거든요. 이 효소라는 것은 소화에 가장 필요한 화학 물질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게 되면 그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장벽에서 곳곳에서 분비가 돼서 그 우유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는 선천적으로 효소가 굉장히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결핍 대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먹은 우유를 전혀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화할 수 없게 되면 이 아이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근간인 당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했던 이런 이제 당대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당원 물질들이 전환되면서 케톤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들이 생겨서 아이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 케톤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서 아이의 혈액이나 세포가 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페닐케톤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렇게 선천성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대사장애를 앓게 되는 애들은 태어나면서 음식을 전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토를 하게 되고, 구토하면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와 더불어서 장기의 발달이 미성숙하게 되고 뇌의 발달도 미성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선천성 부신 과형성이라든지 부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페닐케톤유증이라든지 뭐 호모시스틱요증이라고 해서 각가지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대사가 되지 않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고, 지적 장애라든지 선천적으로 기형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성장 발달의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번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선천성 장애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하는 질병이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갖게 되는지, 먹지 못하니, 그러니까 소화되지 못하니 계속 우유를 토하게 되고, 토하면서 또 질식에 대한 위험 부담도 같이 갖게 되고,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되지 못하니 성장 발달에, 지적인 발달에 계속 문제를 갖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희귀성 난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이 많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 몇 개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페닐케톤유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감염에 대한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은 대표적인 거 페닐케톤유증,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병이 무엇이냐? 음식물을 소화할 때 필요한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해서 영양장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성장 발달이 어렵게 되는 선천성 대사장애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도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시험에 한두 번 어쩌다 출제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35번. 임신 초기에 임산부를 위한 산정관리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임신 초기, 임신 초반기입니다. 그래서 12주 이내에 요거 이제 임신 초기에 임산부를 위한 산정관리 내용은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가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신 초반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신 초반기에는요. 임신 초반기에는 보통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임신 7개월까지, 7개월이면 28주죠. 4주가 한 달이라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임신 7개월까지 월 1회 4주에 한 번씩 계속 산정관리를 받도록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 이제 초반기에 월 2회로 가기로 했던 것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진 당시 1980년대에 이제 그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WHO에서는 아니다.
산모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받았을 때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고 태아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임신 7개월까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구간을 좀 강력하게 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는 또는 건강과 관련된 이런 이제 클리닉에서 모자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웬만하면 7개월까지 4주에 한 번 가자라고 이제 권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4주에 한 번 월 1회씩 산전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7개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기가 많이 커서 좀 더 많이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임신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8개월, 9개월에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이제 병원에 가는 구간을 좀 더 짧게 해서 2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마지막 10개월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5번에서는 그래서 산전관리를 총 WHO의 권장사항대로 우리가 전체 임신 기간 40주 10개월 동안 15번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아야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늦어도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20주, 5개월 이전에는 산전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초기에 바로 가서 임신을 확인하면서 엄마에게 있을 수 있는 혈청 감염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태아의 사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노인 환자는 최근에 와서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게 느껴지며 빛에 대한 눈부심이 강해서 안과를 찾았다가 자, 백내장이죠.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정체의 변화입니다. 수정체의 퇴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공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빛이 바로 시신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빛을 한번 굴절시키고 굴절시킨 빛을 이 안구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망막에 상을 맺는데 도착하게 한 다음에 그 상이 맺어진 다음에 시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안구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내장의 원인이 되는 안구의 구조는 우리가 수정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빛을 굴절시키고 빛을 수용해서 빛을 굴절시키고 시신경의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중간 단계의 안구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뿌얘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빛이 굉장히 번지게 되는 눈부심 증상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백내장의 가장 증상인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이때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백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수정체를 삽입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저분한 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술 후에 안압이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수술을 한다면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안과 쪽 수술을 한다면 일단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한 쪽이 위로 가게 압박을 받지 않게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한 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술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술한 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눕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 부위가 이제 그쪽에 동공을 찢고 수정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봉합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긴장을 방지하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가 있어서 배변하면서 힘을 주게 되면서 위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봉합 부위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힘 주지 않도록 변비 예방도 힘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봉합 부위가 잘 아물 때까지는 침상 안정을 좀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명을 너무 직사광선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동안은 너무 광선이 적나라하게 비치지 않도록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은 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직후에 안구 운동을 자꾸 하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회복을 위해 자주 안구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변 시에 힘을 주지 않도록 변비 예방에 힘쓴다는 거. 노인들은 다 변비를 가지고 계세요. 장의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주무실 때 수술한 쪽이 어디로 가게? 위로 가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1번의 반대 의미, 수술한 쪽이 위로 가도록,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체위를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힘을 줘서 봉합 부위가 파열되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정이라는 건 아니고요. 안정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절대 안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똥오줌도 다 받아내고 식사도 다 먹여주고 하는 부분을 말하니까 절대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을 해야 된다는 거, 침상 안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치 전후까지는 실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36번도 백내장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많이 나오는 문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7번 60대의 CC가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지금 6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만도 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증상을 이제 진단받았네요. 그래서 골관절염 증세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 요거 이제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60대 여성 또는 이제 50세 이전에는 남성에게 좀 많고 그다음에 6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할 때 통증이 있고요. 휴식하면 그래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것도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이하인 경우는 남자들에게 60세 이하인 경우는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 보이던 그 나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활동을 했을 때 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편하고 뭐 저녁에 불편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더 많이 나갈수록 실질적으로 어때요? 골 관절에 무릎 관절에서 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셔야 돼서 관절염이 있으면 할머니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체중 감소하시라, 살 빼셔야 된다라고, 그렇죠? 무리가 되겠죠. 체중이 전체적으로 관절이다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쭈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거, 이게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체위죠. 무릎 꿇고 마루 걸레질하지 마셔야 되고요. 쭈그려 앉는 체위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죠. 열과 냉을 이용한 증상 완화 방법. 전형적으로 우리가 골관절염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서 이제 많이 심할 경우에는 냉찜질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직이 되어서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핫팩도 하시고 그래서 열과 냉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리치료가 이제 골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